예도는 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영혼의 10년, 뇌와 사랑, 이런 주제로 미학 강좌 한 편을 냅니다. 여러분들 사랑을 뇌로 합니까? 육체로 합니까? 뇌의 기능이 없다면 과연 인간의 사랑이 가능할까? 이러한 질문은 서구 철학 전통에서 고대 철학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 우리의 영혼 속에 유령이 살고 있다라는 거. 이 벌써 정신분석학 냄새가 나죠, 여러분. 프로이트의 심리학 설계도에서 이미 자아를 기억과 연관시키고 있고요. 특히 락강은 에크리의 마지막 부분에서 칸트와 사드를 비교 분석하는 부분에서 우리 속의 영혼은 쾌락을 욕망에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렇다면 유령이 뭔가? 이것은 또한 아간벤이 행간에서 자기의 유령학을 에로스와 연결시키는 거기에도 적용될 수 있겠죠. 데리다의 흔적과도 같은 것. 우리의 영혼 속에 반지로 도장을 찍듯이, 그죠? 찍혀진 그런 흔적이 있는 거예요. 이건 기억과 관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감각활동, 지성활동,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밤에 무의식적으로 꾸는 꿈, 또 우리가 성스러움과 성적 주의상스에서 느끼는 황홀경, 이런 중추적인 이런 모든 현상들을 중추적으로 묶어내는 게 유령이야. 이것은 프로이트와 락강 훨씬 이전에, 그죠? 수천 년 전에 이미 아리스토텔레스가 영혼에 관하여서, 그죠? 표현한 개념. 이걸 어원학적으로 들어가 보면 유령은 판타스마라고 하는 그리스 단어죠, 그죠?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상상이나 환상과 관련된 판타지, 그것의 어원학인 판타시아, 상상을 나타내는 이미지네이션과 연결된 그 어원학과 그리스어적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이것은 또한 명사로 포스, 빛이죠, 그리스어로. 빛과 관계되어 있어. 그러니까 우리의 어두운 영혼의 10년에 이 어두움을 밝히면서, 그죠? 이 10년을 강화시키기도 하고 10년의 어두움을 쫓아내는, 그러니까 어두움을 더 어둡게 하기도 하고 이 어두움을 쫓아내서 밝게 만드는 영혼의 판타스마, 유령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고스트가 뭘까? 그러니까 이 유령은 상상력과 관계되어 있고 빛과 관계되어 있고, 이것을 영혼에 관하여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어원학을 이야기하면서 시각과 연관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본다라고 하는 거, 그죠? 이것은 우리의 영혼이 우리 바깥에 있는 세계와 관계하는 방식 중에서 가장 탁월한 방식인 거예요.
본다는 거예요. 어? 이 봄을 통하여 우리는 육체적 감각을 통하여 느끼죠. 그죠? 이 느낌은 때로는 차가움을 유발할 수도 있고 뜨거움을 유발할 수도 있어요. 열정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은 이미 시각적으로, 그죠? 보는 것과 이 봄을 통하여 영혼 속에서 상상을 불러일으키고요. 이 상상은 우리 영혼 속에 유령을 만들어낸다. 이게 없으면 지성작용도 불가능하고 감각적으로 느끼는 그것도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랑의 관계 안에서 느끼는 황홀경도 불가능하고, 우리의 소망을 담고 있는 꿈꾸는 것도 불가능한 거야. 그게 밤에 꾸는 꿈이든 낮에 꾸는 백일몽이든. 이런 것들이 이미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혼에 관하여에 전부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자아는, 그죠? 우리의 기억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억은 고정된 것도 아니고 뭔가 계속해서 변화되면서, 그죠? 바깥에서 우리의 눈을 통하여 들어오는. 사실은 우리의 감각은 시각만 있는 게 아니잖아. 시각, 청각, 후각, 촉각, 이런 모든 감각 작용, 그죠? 거기에서 단연 시각은 우리의 상상력과 기억을 연결시키는데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그런데 이게 사랑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예도는 이 통찰을 특히 바따유의 에오티스메로부터 통찰을 얻어서 강의를 하는 건데요. 아감벤의 행강과 연결시키고 또 정신분석학과 연결시키고 그래서 고대 철학 전체와 연결시키면서 이 강좌를 열고 있는데, 바따이에 의하면 동물은 에로티즘이 없다 그래요. 오직 인간만이, 그죠? 에로티즘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뇌의 작용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만이 상상력을 갖고 있어요. 그게 동물이 상상력을 갖고 있다고 해도 인간과 같은 상상력은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 인간들이 사랑을 나누는 것으로까지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상상력을 통하여 만들어내는 유령이 없다면 우리는, 그죠? 사랑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뇌의 기억의 작용과 에로티즘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 당연하죠, 그죠? 우리는 사랑을 나눌 때, 특히 사랑에 빠진 자들은 다 환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대상이 너는 나에게 대하여 환상을 갖지 말라, 뭔가 쿨한 척 하기 위하여 환상을 갖지 말라, 이딴 소리를 하는데, 이 소리를 하는 자 역시도 지가 사랑에 빠지면 동일하게, 그죠? 환상을 가집니다, 상대에 대하여.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랑의 대상에 대하여 사랑하는 자가 갖는 그 상상을 통한 환상이 없다면 낭만도 없고, 그
타자에 대한 사랑의 세계에 대한 어떤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사랑의 불꽃은 타오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에로티즘은, 인간의 에로티즘은 동물과 다른 거죠. 이것은 깊은 에덴 동산의 꿈과 같은 거고, 인간이 어렸을 적에 잃어버린 거죠. 어머니의 젖가슴과 같은 거고, 뭔가 잃어버린 것에 대한 기억, 그죠? 그 기억을 성인이 돼서 사랑을 나누게 되는 대상으로부터 찾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인식론적으로 이미, 그죠? 우리 인간은 이 상상이 없이는 사랑 역시도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사랑의 관계를 직접 나눌 때에 사랑의 절정을 나타내는 락강의 주의상스 개념을 생각해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 유령이 없이 상상을 통하여 내 속에 기억하고 있는 이 유령이 없이는 내 속에 각인된 타자에 대한 사랑하는 자의 상상이 없이는, 그죠? 주의상수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플라톤적 사랑을 넘어서 우리는 육체적 사랑을 한다. 오케이. 그런데 그 육체적 사랑 역시도 플라톤적인 영혼의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인 거예요. 이 유령이 바로 에로티즘을 만들어내는 원본인 거야, 여러분. 인간한테 있어서. 특히 플라톤의 대화편에서 필레보스에 보면 인간은 바깥에 있는 사물에 대하여 느끼는 그 감각을 기억과 연결시키고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느낌의 열정과 연결시키는데 이것을 그냥 두지 않고 인간은 자기의 기억에다가 영혼 속에다가 저장하는 거예요. 이때 플라톤은 필레보스에서 이것을 필사경이라고 하면서 또 다른 예술가가 우리의 영혼 속에 숨어 있다. 응? 이것은 테아이테토스로 옮겨가면요, 밀랍과 연결시키면서 플라톤은 무네모시네의 어떤 여신이죠, 그죠? 기억의 여신이야. 응?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 속에 각인된 이 기억은 기억의 여신의 선물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것을 아리스토텔레스적으로 연결시키면 우리의 영혼 속에 있는 이 유령은, 거죠, 기억의 여신인 무네모시네의 선물이. 독특하게도 이 기억의 여신은 예술의 여신들의 엄마예요. 시나 미술이나 음악을 관장했던 미술, 음악의 여신들로 간주되었던 뮤즈들이 있죠. 그죠? 뮤즈들의 여신들의 엄마가 바로 기억의 여신을 나타내는 무네모시네라고요. 무네모시네는 신통계로 올라가면은 땅의 신인 가이아와 하늘의 신인 우라노스와의 결합을 통하여 태어난 티탄족에 속하는 그런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기억의 여신이 무네모시네가 제우스와 결합하여 뮤즈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의 영감을 나타내는 이 뮤즈의 여신들, 이 뮤즈들을 엄마는 기억의 여신. 예술은 가히 기억과 관계됩니다. 기억은 플라톤 철학에서든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서든 모든 고대 철학에서 그죠? 자주 상상력과 관계되어 있어요. 이것은 칸트와도 연결돼. 여러분 재미있죠, 그죠?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에서 그죠? 이 상상력을 아인빌둥스크라프트를 감각 직관과 오성의 개념을 연결하는 도식에서 찾는데, 판단력 비판에서는 이 쉐마타 도식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러니까 오성의 개념으로부터 풀려나서 공통감각과 연결시킨다고. 그러니까 예술가의 미적 경험의 상상력은 그죠? 인간이 이미 선험적으로 갖고 있는 오성의 형식인 개념과 관계하지 않아요. 개념에 국한되지 않아. 그러니까 미적 경험으로서의 이 상상력은 판단력 비판에서 개념으로부터 풀려나 버려요. 재밌죠, 그죠? 이미 예도는 칸트 강좌에서 재생 목록에 가시면 칸트가 있어요. 거기에는 순수 이성 비판 9개, 실천 이성 비판 8개, 판단력 비판 8개 강좌를 다 해놨어. 당연히 원문을 순서대로 체계적으로 1시간짜리 50분에서 1시간짜리 강의에 전부 다가 거기를 참조하셔요. 그러니까 판단력 비판에서 칸트는 이 상상력의 힘을 더 강력하게 강화시킨 거야. 미학과 연결시켜서. 이런 것들이 고대의 그죠? 이런 플라톤과 고대 신화와 연결된다는 것은 똑똑한 현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술가들은 자기의 창조적 상상력을 통하여 미적 경험을 표현하는 자들인데, 그래서 예술가들은 그 기억의 여신을 어머니로 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의 여신인 무네모시네는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는 거죠. 상상력의 신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기억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듯이 우리의 속에 저장된 움직이지 않는 고정체가 아니에요. 고대 철학에서도 이미. 이 기억은 외부로부터 그대로 찍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의 느낌은 열정을 통하여 그죠? 상상력과 만나면서 그 바깥에 있는 대상을 그대로 그죠? 우리의 영혼 속에 각인하는 게 아니야. 우리의 상상력은 이것을 변형시켜서 저장한다고. 그래서 유령인 거야. 그러니까 유령은 느낌과 상관없이 우리의 영혼 속에 각인된 이후에는 상상력을 통하여 바깥에 있는 대상에 대한 느낌과 관계없이 그냥 우리의 영혼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힘이 없이는 우리는 사랑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지성의 정확한, 그죠? 지성의 작용도 이 유령이 없이는 작용할 수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유령은 우리의 황홀경, 우리가 사랑을 나눌 때의 황홀경, 그 다음에
우리가 바깥에 있는 대상을 받아들일 때의 그 감각적 느낌, 그리고 그것을 판단하는 이성적 능력, 그 다음에 언어 능력, 우리가 밤에 잘 때 무의식적으로 꾸는 꿈꾸는 힘,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그죠? 나타내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유령인 거예요. 유령이 손에 붙잡히면 왜 유령이겠어? 이미 정신분석학과 연결될 수 있는 이러한 철학적 사유가 이미 고대 철학에 숨어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간베니 행간에서 이런 것들을 에로스와 연결시키는 거는, 자기의 독특한 유령론과 연결시키는 거는 정말 탁월한 능력이야. 그죠? 여러분들 봐봐. 플라톤의 필레보스는, 그죠? 사실은 그것은 플라톤의 어떤 그 이데아의 형상을 통한 누스의 능력, 지성을 나타내는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필레보스는 어떻게 보면 미학책이라고 해도 과언이야. 그것의 주제는 인간이 쾌락을 느끼는, 쾌락이 주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의 영혼 속에 바깥에 있는 대상에 대한 느낌을, 감각적 느낌을 상상을 통하여 기억과 연결시키는 또 다른 예술가, 무네모시네의 선물로서의 이 능력이 없이는 쾌락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인간의 주의상스와 인간의 사랑과 이게 바다이랑 연결되죠. 그죠? 에로티즘은, 그죠? 이미 인간의 뇌의 작용과 결정적으로 연관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예도가 이미 미학 강좌, 이미지는 담배 연기처럼이라고 하는 강좌를 하나 열었는데요. 예도는 또 다른 관점에서 심화적으로 이 강좌를 여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도 많이 있어요. 이 강좌를 듣고 좋은 분들은 예도의 이미지는 담배 연기처럼이라고 하는 미학 강좌를 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미지에 대한 사랑이, 그리스어로 이 이미지는 에이콘이에요. 아이콘이에요. 이것은 그리스어에서 에이도스와, 특히 플라톤 철학에서 에이도스와 상반되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감각적 느낌을 통하여 촉발된 감각적 상상력을 통하여 드러나는 상인 거예요. 이게 유령인 거예요. 그게 에이콘인 거예요. 에이코나스예요. 그러니까 이미지에 대한 사랑이 없이는 에로스의 사랑이 불가능해요. 뇌의 작용이 없이는 인간은, 거죠, 사랑이 불가능해요. 인간만큼 주의상스를 경험할 때, 사랑의 절정을 경험할 때, 이러한 이미지의 사랑, 이미지에 대한 사랑이 직접적으로 연관을 미치는 그런 존재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생각해봐. 이건 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모든 쾌락과, 그죠? 모든 불쾌는 이러한 바깥에서 들어온 대상에 대한 감각적 느낌을 우리의 영혼 속에 각인시키는 판타시아랑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술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판타시아인데,
우리의 일반인들에게도 이 상상력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모든 지성작용과 감각작용, 그리고 무의식적인 어떤 행위에서 추적해 들어가는 그러한 카덱시스의 힘, 그 다음에 우리의 내면에서 느껴지는 감동, 정서적인 어떤 그러한 자리매김,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가 상상력을 통하여 유령을 만들어내는 인간의 영혼의 능력과 다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뇌의 작용이 없이는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없어. 뇌는 생리의학적으로 보면은 인간의 모든 신경계의, 그죠? 중추를 담당하는 기관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플라톤적 사랑이 없이는 육체적 사랑도 불가능한 거예요. 엄격하게 보면. 물론 우리가 일반에서 말하는 플라톤적 사랑은 육체적 사랑을 하지 않고 정신적 사랑에서 절제하고 멈추는 걸 플라톤적 사랑이라고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 플라톤적 사랑을 통한 상상작용이 없이는 우리는 육체적 사랑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한테서는 이 정신작용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오해를 할 수 있어요. 니체가 서구 형이상학의 어떤 그 육체보다 정신을 우위에 두는 것, 이런 것들을 비판하면서 자라투스트라든지 자기의 다양한 작품들에서 육체의 중요성을 강조하잖아. 이런 것들이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철학이라든지 예술 철학으로 들어왔어요. 예술가들의 어떤 그러한 사유 속으로도 들어왔어. 그래서 육체 자체의 움직임, 육체의 어떤 우리가 또한 그 프란시스 베이컨의 작품에서도 동물의 고기를 연상시키는 듯한 인간의 육체를 상상해 볼 수 있어, 그죠? 그런데 이것의 논점은 뭐야? 인간의 정신이 빠진 육체? 그러니까 데리다의 해체 전략으로서 이것을 역으로 뒤집어서 해석하면, 데리다가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혁우 성의상학이 말하는 음성을, 그죠? 음성을 통하여 나타나는 살아있는 현존의 말을 죽은 문자보다 상위에 두었던 것을 해체하면서 뒤집잖아. 그런데 데리다의 의도는 말보다 문자가 더 소중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되게 순진한 거야. 데리다의 의도는 이러한 폭력적 서열의 어떤 그러한 위계 질서를 해체함으로써 그 위계 질서의 자리매김을 풀어놓겠다라는 거야. 양자의 상호작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체 이후에 오늘날 달라진 인간의 육체에 대한 중요성은, 그죠? 당연히 정신보다 육체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육체의 이러한 본능과 감각적 능력, 삶의 의지를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인간의 육체는 정신과 더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 역시도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고대 철학부터 서구 형이상학이 정신을 육체 위에 두잖아. 이런 것들은 심지어 모더니즘, 데카르트와 칸트와 헤겔로까지 이어지는 거야. 그죠? 이미 근대 철학에서도 이러한 정신의 중요성이 나타나잖아.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야기가 되는 거야. 그렇다면 물질로서의 육체가 정신보다 더 중요하다?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마르크스의 유물론도 순수한 유물론이 아니에요. 정신작용에서 이 유물론이, 그죠? 어떻게 정신작용을 왜곡시키는지를 보는 거야. 상호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다 그러면 순수한 유물론이 인간의 사회에서 무슨 역할을 하겠어? 이제 이해가 되죠. 인간의 정신에 아주 중요한 조건을 형성하는 게 물질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인간의 정신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럼 이데올로기가 왜 나오겠어? 이데올로기는 정신작용이에요. 그런 것처럼 인간의 육체적 사랑 역시도, 그죠? 에로스의 사랑 역시도 이러한 고대 철학으로부터 우리가 형성되어 온 그 모든 것을 고려할 때에 인간의 뇌의 작용, 그죠? 정신의 작용, 상상력을 통한 외부의 실제를 변형시키는 인간의 능력, 이것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니까 물 자체라든지 실제 자체라든지 사물의 본성이라든지 이건 그냥 언어로만 있는 거예요. 이건 다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도 그 사람의 실제는, 그죠? 단지 사랑하는 자가 그 대상에 대하여 꾸는 모든 꿈, 상상력을 해체하는 그런 역할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얘도요, 물 자체가 뭐예요? 얘도도 몰라. 없어요, 물 자체는. 그냥 다양하게 해석할 뿐인 거야. 여러분들 이 사랑하는 대상에 대하여 그 사람은 이렇고 저렇고 수천 가지를 다 이야기해도 그거는 그 사람의 물 자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헤겔은, 그죠? 인간의 정신작용과 이게 이제 다 자기 의식과 관계되잖아, 그죠? 인간의 모든 정신작용에서 는 언제나 부정성과 같은 이물질이 들어오게 되는데, 거기에는 수학적 진리와 같은 것, 그 다음에 참다운 것, 딱 갈라서 이건 참이다, 이건 진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탁월한 분석이죠. 서문에서도 나와, 정신현상. 그러니까 수학적 진리에서 이건 거짓이다, 이건 참이다 하는 거는 인간의 정신작용에는 적용되지 않아. 오히려 정신작용에는 거짓과 참이 뒤섞여 있어요. 그런데 거짓이 나쁜 게 아니라 그것은 수학적 논리학에서 가지고 온 개념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낸 에로스에 대한 그 환상은, 거죠. 우리 안에 유령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사랑을 지속시키는 힘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고립된 상태에서 상상력을 발휘하는 힘이 없이는 사랑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사랑은 실제를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재밌죠, 그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이 경험한 젊었을 때의 사랑이라든지 지금 사랑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 한번 생각을 해요. 대상의 물 자체를 실제를 내가 소유하는 거야.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 건 없어요, 또. 왜? 그 실제를 소유하고 난 뒤에 그걸 기억으로 만드는 거는 나의 상상이에요. 인간의 모든 기억은 상상작용이에요. 이것이 없는 바깥에 있는 실제가 그대로 눈을 통하여 찍히는 경우는 없어. 어떤 방식으로든 변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령은 플라톤은 영혼에 관하여 해서 이 판타스마를 우리의 영혼 속에서 신성한 함의 극치로까지 끌어올리는 힘이기도 하고, 이것은 우리의 영혼의 심년을 더욱더 어둡게 하는 악마와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양면성을 다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날 정신분석한 걸 통하여 심화된 거죠. 특히 니체의 어떤 그 잠언들 있죠, 여러분. 니체가 쓴 잠언들, 특히 유고집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요. 이 잠언들에서 남녀 관계에 대하여 니체가 언급하는 부분들을 보면요, 정신분석학에서 보지 못한 부분까지 보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런 것들은 칼 융이, 그죠? 칼 융이 인간의 남성 안에서 여성성을 보고 여성 안에서 남성성을 보는 그 이론에도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무스게. 왜 사랑이 아름다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게 왜 아름다워? 그것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대상을 만나서 사랑하는 대상의 세계와 나의 세계, 사랑하는 자의 세계를 융합하면서, 그죠? 거기서 나타나는 서로의 환상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환상은 나쁜 단어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의지를, 그죠? 니체적으로 보면 삶의 의지의 직접적인 힘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이 힘이 없이는 우리는 이성 활동도, 사랑의 활동도, 그 다음에 어떤 황홀경도, 어떤 감탄도, 어떤 감동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 그죠? 그러니까 이미지에 대한 사랑과 이 유령은 직접적으로 관계돼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 나르시스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목동인 나르시스가 연못가에서 물속에 비춰진 자기 모습을 사랑하는 거잖아. 그건 자기 사랑의 이 주제가 아니야. 아간벤이 이것을 해석하듯이 이것은 이미지에 대한 사랑을 말하는,
오비디우스의 변신에 나오는 피그말리온에 대한 이야기도 그 자기가 조각한 조각상에 대한 사랑을 말하지만 그건 역시도 이미지에 대한 사랑을 말합니다. 이미지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분석해 봅시다. 어떤 남성이 자기가 사랑하는 여성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미지를 그죠? 그 여성이 남성만큼 알 수 있을까? 이해가 되죠. 여기서 실제 개념이나 물 자체 개념은 사라져버려요. 실제는 없다니까요. 실제는 단지 대상에 대한 인식을 그죠? 해체하는 그런 도구로만 사용된다니까. 그리고 역으로 사랑하는 대상인 남성에 대한 이미지를 사랑하는 여성이 갖고 있다고 합시다. 그 이미지를 그 대상이 말해주잖아, 그죠? 말해줘서 아는 거야. 그런데 내가 그런 면도 있구나 이래 생각하는 거지 뭐. 그런데 그 여성보다 그 남성이 자기 이미지에 대하여 더 많은 걸 알고 있어. 아니요. 이건 또 다른 이야기인 거예요. 뒤집어서 말하면 거울에 비춰진 자기 이미지가 있어요. 이런 나르시스적 이론은 특히 락강의 정신분석학과도 관계되고 거울 단계에서 형성되는 최초의 유아기의 자아 형성에도 적용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거울에 비춰진 자기 이미지를 여성들은 전부 다 무의식적으로 사랑한다고 봐도 과언이에요. 아니면 거기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찌되었건 거울에 비춰진 자기 이미지를 사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요런 면은 내가 안 좋은데 요럴 수도 있어. 그런데 어찌되었건 좋은 요런 이미지는 좋다 요런 게 있어. 그 자기 이미지를 사랑하는 대상을 그죠? 여성들은 사랑하는지도 몰라. 이해가 되죠. 인간이 갖고 있는 자기 이미지, 자기 존중감을, 자존감을 대상이 인정해 줄 때에 무장해제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또 다른 이야기예요. 어찌되었건 자기 이미지에 대한 자기 사랑이든 어떤 이미지에 대한 타자의 이미지에 대한 또 다른 타자의 사랑이든 모든 사랑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유령을 만들어내는 상상력의 작용. 이게 정말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속에 플라톤의 필레보스에서 나오는 말처럼 여러분들 속에 또 다른 예술가를 여러분들은 갖고 있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대상과 관계없이 상상력을 통하여 물론 촉발되긴 하지만 그대로 도장을 찍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하여 자기 주관적 상상력을 통하여 그림을 그리는 이 예술가, 상상력, 이것이 육체적 사랑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어떻게 보면 어떤 대상을 봤을 때 나타나는 딱 들어오는 거 있잖아, 그죠? 그 이미지에 대한 사랑은 거기에 빠지는 이유는
그 이전에 그것을 바라보는 자의 어떤 경험적인 그러한 세계와도 관계될 수 있어.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결핍된 무의식적 흉동과도 관계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양한 거죠. 그 사람이 경험했던 어렸을 적의 부모와의 관계, 복잡하게 뒤섞여 있는 거예요. 어찌되었건 그 이미지를 사랑하는 이 상상의 작용, 뇌의 작용이 없이는 인간의 사랑 역시도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뮤즈의 어머니를 전부 다 여러분들의 인식 속에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준예술가예요. 그죠? 예술 하시는 분들도 아주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랑은 육체로도 하지만 뇌가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뇌의 작용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것들은 예술가의 예술적 파토스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영감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판타스마, 그리스어로 유령, 판타시아, 상상력의 힘,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혼 속에 10년을 밝히는 빛으로서의, 포스로서의 어떤 또 다른 예술가의 힘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재미있었죠, 그죠? 예도 강좌 마칩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건이 되시는 분들 꼭 예도 TV로 후원해 주십시오. 예도 물러갑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주스.